어느 날 밤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피곤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켜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분명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 즐거운 것들을 봤는데 즐거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채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즐거움에 둘러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즐거움을 누린 뒤에도 이상한 죄책감과 허탈함이 따라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실패도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을 융근 인간의 내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심리적 힘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피할 때, 우리가 무언가에 끌릴 때 조용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쫓는 방식 속에도 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쾌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쫓는 즐거움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챘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를 진짜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동으로 그 불쾌함을 줄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그 순간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잦아들고 기분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불편함이 실제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잠시 덮인 것입니다. 그리고 덮인 것은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시 무언가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회피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융근 인간의 심리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면들, 억압된 감정들, 외면한 상처들이 쌓이는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윤기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즐거움을 강박적으로 쫓는 행동도 그 그림자의 작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배고프지 않은데 무언가를 먹는 순간,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순간,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력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한 분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 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섭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그런데 어른이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자, 이거 먹어. 또는 그만 울어. 저기 만화 나온다. 또는 왜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씩씩하게 굴어야지. 이 순간 아이의 뇌는 하나의 교훈을 배웁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면 외면당한다. 그러나 감정을 덮어버리면 무언가 좋은 것이 온다. 이것은 아이를 잘못 키우려는 악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즉각적인 자극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내면화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고 탐색하는 대신 즉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전환하려는 충동이 생겨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그는 여전히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달래주는 것이 사탕이 아니라 스마트폰이고, 만화가 아니라 넷플릭스이고, 외출이 아니라 쇼핑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다른 자극으로 덮는다. 이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즐겁기 위해 즐거운 것을 찾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않기 위해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큽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오랫동안 함께 온 남편과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쁘게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드라마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뭔가가 쏟아집니다. 그 눈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드라마 속 슬픈 장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잠깐 덮개가 거친 사이로 비어져 나온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래전부터 잊어버린 것, 누군가에게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갈망,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하는 막연한 불안. 그것들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드라마 에피소드를 클릭합니다. 이 장면이 공감되신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 심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심리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억압된 감정들, 오래된 기억들, 인정하기 싫은 욕구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리거나 반발하는 것, 반복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하는 것, 특정한 감정을 유독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강박적으로 쫓는 행동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려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차단하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무언가가 음식이 되고, 쇼핑이 되고, 스마트폰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 방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 또는 삶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느 시점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시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투사라는 심리적 현상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이 인식하기 불편한 내면의 감정이나 욕구를 외부 대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이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 인정하기 싫을 때 그 욕구가 끊임없이 SNS 피드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다른 형태로 돌려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물들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샀는데도 텅 빈 느낌이 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드라마를 밤새 봤는데도 피로만 남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먹고 나서 더 허전한 기분이 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채우려 했던 것이 음식이나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윤기 사용한 이 개념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얼굴, 즉 역할과 이미지를 뜻합니다. 좋은 엄마, 능력 있는 직장인, 항상 밝은 사람, 강인한 사람. 우리는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작아집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 다 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즐거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방법, 잠깐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즐거움을 씁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쉬어야 하고 누구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즐거움이 점차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는 수단이 될 때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이고 오랫동안 가족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남편이 힘들 때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는 부모님에게. 그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했더라도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쇼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됐습니다. 사는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가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택배가 도착하고 상자를 열면 그 기분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쇼핑은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온 나도 선택받고 싶다. 나도 내 것을 갖고 싶다.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가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필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투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때 그 즐거움을 통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프지 않은데 먹을 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열 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시 충동 구매를 할 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드라마를 더 틀 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공통적인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연결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잠시 쉬고 싶다. 뭔가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무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 갖고 싶다. 누군가 나를 그냥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나를 좋아하고 싶다. 이것들은 매우 인간적인 욕구들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스마트폰이나 음식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심리적 필요를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추구할 때 그 추구는 결코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대체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물은 일시적인 완화를 줄 수 있지만 진짜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성화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좋은 면도 나쁜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인정하고 싶은 면도 인정하기 싫은 면도 외면하지 않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회피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다른 것으로 덮는 대신 잠깐 그것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이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이것이 거창한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려는 순간, 잠깐 멈추는 것. 지금 나 뭔가 느끼고 있나? 심심한가? 외로운가? 불안한가? 그 질문 하나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채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인식이 늘어날수록 즐거움을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이상하게 매일 밤 과자를 먹게 됐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꾸 무언가 손에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가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곁에 있는데 뭔가 외로운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먹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요. 뭔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왜 우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안겨보고 싶다. 나도 돌봄을 받아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 음식이 그 언어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 중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필요가 몸의 언어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융근 무의식이 말을 할 때 그것은 종종 몸의 언어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이유 없는 허기, 밤이면 밀려오는 공허함, 이것들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크게 울립니다. 처음에는 약한 신호였던 것이 무시당할수록 더 강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융기 내면 세계를 외면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그 목소리는 더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끊어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버려야 하나요? 먹는 것도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움은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재미있는 것을 보는 것도, 쉬는 것도 모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융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즐거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선택되느냐입니다. 진짜로 즐겁기 위해 선택하는 즐거움과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즐거움은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실제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후자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도 더 채워지지 않은 느낌을 남깁니다. 그 차이를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선택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이것을 찾는 것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답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서 음식을 찾고 있어. 나는 지금 남편과 대화가 안 돼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쇼핑을 하고 있어.
이런 진실들은 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진짜 필요한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드라마로 달래는 대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불안함을 쇼핑으로 덮는 대신 산책을 하면서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는 것,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우는 대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과 더 가까워집니다. 투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의 무언가에 강하게 반응할 때, 특히 강한 끌림이나 강한 거부감을 느낄 때, 그 반응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욕구를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것이 투사되어 외부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정 사람의 어떤 면이 유독 강하게 거슬린다면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도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사를 알아채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자기 탐색의 도구입니다. 나는 왜 이것에 이렇게 끌리는가? 이 끌림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질문을 즐거움을 쫓는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 그렇게 깊이 감정이입이 되는가? 왜 이 음악을 들으면 이토록 해방감을 느끼는가? 왜 이 특정한 음식이 특별히 위안이 되는가? 왜 이 특정한 사람과 있을 때 유독 안심이 되는가?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탐색해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어렵고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질문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즐길 때 진짜로 즐거운가?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가? 나는 어떤 것을 하고 난 후에 공허하지 않고 충만한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진짜 즐거운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분들,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항상 먼저 생각해 온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신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단절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를 다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매우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즐거움을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의식 없이 자동으로 쫓던 즐거움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즐거움은
실제로 충만함을 줍니다. 이 충만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만족감,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느낌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강박적으로 쫓는 패턴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쾌락의 도구로 씁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누구든 곁에 두렷합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의 확인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회피입니다. 상대방을 진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투사된 자신의 필요와 두려움을 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타인과의 관계의 질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필요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연결이고 진짜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연결에서 오는 즐거움은 스마트폰이나 음식이나 쇼핑이 줄 수 없는 종류의 충만함을 줍니다. 침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로 귀를 채우고 눈을 채웁니다. 침묵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묵 속에서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립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일상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들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으로 그 침묵을 채웁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침묵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사실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향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능력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심리적 성숙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처음에는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하지만 그 5분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그 공간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침묵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산책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그냥 걷는 것.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팟캐스트를 듣지 않고 그냥 발이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것. 그 시간이 처음에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사실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즐거움과 의미는 다릅니다.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의미는 지속적이고 깊습니다. 즐거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의미는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윤군 인간의 심리에서 의미에 대한 욕구가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이 의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것을 많이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오래 가꾸어 가는 것이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삶 속에서의 즐거움은 훨씬 깊고 충만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래 이야기 나눈 친구와 함께 웃는 것, 오랫동안 두려웠던 것을 해냈을 때의 기쁨. 이런 즐거움은 스마트폰에서 무의식적으로 찾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즐거움을 쫓을 때 그 즐거움이 끝난 뒤 어떤 기분이 드나요? 더 충만해지는 느낌인가요? 더 공허해지는 느낌인가요? 더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인가요? 더 소진된 느낌인가요? 더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인가요? 더 자신이 실망스러운 느낌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이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나를 채우는 즐거움이고 어떤 즐거움이 나를 비우는 즐거움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조금씩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내면이 주의를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전에 잠깐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했는가? 거창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질문을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자신과의 접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즐거움도 달라집니다. 외부의 자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채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금씩 쌓이면서 삶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충만하게, 더 나답게, 더 진짜처럼 윤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거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즐거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 그 여정이 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회피해 온 감정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충만함.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